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양태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건가요? 제 고향이 인천 계양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아주 기쁘게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이제 계양구가 제 고향이고요. 계양에서 예. 초중고를 다 나오고 이제 그 계양 토박인데 예. 이제 사실 뭐 정치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계속 제 고향의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송영길 대표를 도우면서 이제 뭐 민주당 일도 하게 된 거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우리가 패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양을 오시면서 제가 그 계양 이재명 대통령 선거구에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되시고 당대표 되면서 1기 이재명 대표 때 1기 때부터 계속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이제 계속 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조금 기여한 바가 있어서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지역에서 계속 대통령님을 이제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예. 어쨌든 JTB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예. 자, 첫 번째 질문. 대장동 항소 포기로 가겠습니다. 네. 예.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거 과연 누가 반발하느냐?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때 들어선 2차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반발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차 수사팀은 이제 수사를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련성은 제대로 찾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 개발업자 뭐와 이제 지금 기소되고 있는 이런 뭐 김만배 씨나 뭐 유동규 씨 뭐 이런 사람들과 정도 선에서 이 불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여기서만 수사를 해서 하려고 했다가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이걸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유착돼 있다라고 몰고 가서 이제 무리하고 불법적인 기소까지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몰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들 간의 유착 관계를 알 수 없었다라고 명백히 이제 판시를 함으로써 전 일종의 사법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왜 대장동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100% 공영사업, 그러니까 100% 성남시가 자금 조달도 하고 여기서 나게 되는 무슨 손실이든 수익이든 다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는 100%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와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게 지금의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었는데 거기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조차 못하게 조례도 부결시키고 가까스로 성립이 돼서 통과시켜가지고 설립이 됐죠. 그리고 지방채를 한 8천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남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다수인 그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채 발행이 부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과 합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금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민간업자와 그 개발하게 되었고, 근데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너무 누가 하겠다고 덤비는 업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과연 개발해도 뭐 여기 제대로 이익이나 나겠어? 미분양돼가지고 손해보고 망하면 어떡해?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때였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막 민간업자 이익을 막 보장해줘야 된다. 이 민간업자 이익도 어느 정도로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보면 어떡하냐. 막 이런 류의 내용도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이제 와서 뭐 마치 이거를 처음부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했다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걸 다 그냥 성남시가 하려고 했던 거고, 만약 당시에 그 새누리당 쪽 성남시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이걸 100% 지방채 발행해서 했으면 이런 사건도 없었을 거고 이 이익은 모두 다 성남 시민들의 몫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제 와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거는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딱 그 속담에 맞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그 대장동 역사를 잘 아시는데 어떻게 관심이 그동안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많았죠. 이거는 뭐 이재명 그 22년 대선 때부터 사실 그때 처음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이 예, 대장동 얘기가. 그래서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 대장동 프레임으로 한번 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수사해가지고 기소하고 막 결국 뭐 구속까지 시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법률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뭐가 거짓된 왜곡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 공부를 했죠. 예. 그 초과이익, 그러니까 불법 초과이익이 과연 7,400억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는 지금 1,120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로 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든 이익 전체를 아마 불법으로 보고 이제 예.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전체 이익이 이제 뭐 7천억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뭐 이제 사기꾼이 1,000만 원을 사기를 친 다음에 500만 원 돌려줘요. 예. 그러면 실제 얻은 이익은 500이지만 500이지만, 사기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경제적 이익을 봤을 때는 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얻은 이익 전체가 다 불법 이익, 범죄 이익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계약을 했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어야지만 민간업자가 여기에 참여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간업자와 계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범죄 수익이 아니고, 근데 이 조건 자체를 화천대유에 너무나 유리하게 주조를 짰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게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계산을 해서 그보다 초과된 이익만큼의 차익만큼이 결국은 이 범죄 수익이나 불법 이익으로 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결국 이제 그럼 도대체 정상적이라면 얼마나 이익을 얻었을 거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뭐 1심에서 밝힌 부분도 있고, 근데 항소 갔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또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니까 민사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서 결국은 이제 범죄 이익은 얼마다, 불법 이익은 얼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그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가 재벌이 된다 뭐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불법 이익을 많이 얻은 건 맞죠. 네. 맞고 전 뭐 거의 100%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전 재산 다 몰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범죄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 항소를 했든 하지 않았든 거 관계없이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도 불법은 얼마라는 걸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민사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니까 그렇게 최종적인 판단 나온 그 금액은 아마 환수할 수 있게 아마 판결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검찰이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혹시 조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남욱 변호사가 말했던 뭐 강압 조작 뭐 그런 수사가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반발한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지금 정진상 부실장 재판에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충격적인 반응을 했죠. 뭐 예. 무슨 뭐 장기를 꺼낸다는 그런 식의 협박, 배를 갈라서 예, 장기를 꺼내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물론 이게 뭐 본인 배는 아니라고 했다고 해도 무섭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예. 아니 뭐 가족 사진과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자식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뭐 조폭이나 마피아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정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얻은 진술은 이거는 임의성이 없죠. 이걸 누가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검사가 시킨 대로밖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런 불법 수사, 강압 수사가 문제가 드러날 거로 보이는데, 뭐 그런 걸 덮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해야 된다. 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검사들은 이제 뭐 요만큼이라도 무죄가 나오면은 대부분 다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왜 일종의 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난 할 거 다 했어.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피할 수 있는 책임을 법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도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재판을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2심 가고 대법원 가면서 몇 년간 재판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한 피해고 이거는 사실 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재판을 1심만 받는 것도 힘들어 괴로워 죽겠는데 예. 2심 가고 대법원 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걸 좀 자제하고 막기 위해서 내부 규정으로 뭐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 나오면 가급적 항소를 자제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까지 밝힌 바가 있어서 예. 그 원칙에 따라서 한 걸로 보여요. 이번 항소 포기는 예. 실제로 지금 피고인 5명 중에서 2명은 구형보다 높게 받았거든요. 형은? 그렇죠. 예. 굉장히 저는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난리를 친다. 이 항소 포기 누가 결정했습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한 거예요. 검찰 예. 내부에서. 근데 이제 와서 왜 다른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법무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성호 장관 본인도 지시한 바 없고 신중히 네. 판단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신중히 판단하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지십니까? 무슨 뭐 칼들이 되고 야 똑바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인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네. 발언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아니 검찰총장 대행이 뭐 장관이 무섭습니까? 차관이 무섭습니까? 법무부 차관도 본인은 뭐 무슨 선택지 주거나 지휘한 적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랑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랑 서울중앙지검장 이 3명이 제가 알기로는 연수원 29기로 다 동기들이에요. 29기 동기들이에요. 동기입니다. 예. 예, 예. 아니 동기끼리 거의 20년 넘게 같이 검사 생활 한솥밥 먹으신 분들이면은 사실상 친구거든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이분이 뭐가 압박이 느껴갖고 그리고 총장도 아니고 대행하시는 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이렇게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퇴임식 하셨죠. 그러니까 네. 이 노만석 대행이 그냥 알아서 기신 것 같아요. 알아서 그냥 뭐 용산 법무부 얘기를 뭐 굳이 본인 해잖아요. 용산 눈치도 봐고 법무부 눈치도 봐야 된다고 딱 시킨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윗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알아서 기었는데 근데 그걸 비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난 마치 용산 법무부를 언급하면서 마치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 마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분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시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내년 1월 18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병합을 해서라도 사건 병합을 해서라도 내년 1월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다? 그거는 저는 그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진짜 거의 한 수십 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증인 신문도 했는데 보통 법관 인사가 2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이 되면은 3명 다는 아니더라도 1명 정도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중간에 바뀌면 이제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완벽히 똑같이 재현은 아니더라도 했던 절차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것만으로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지기현 부장은 어쨌든 본인 인사 가기 전에 이걸 매듭 짓고 판결문까지 다 쓰고 가겠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재판을 쭉 지켜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심증 그리고 법률이랑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판사가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면 앞에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 실제로 현장 분위기라든가 증인의 발언 그런 거에서 느낀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정확한 재판을 하려면 지금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주겠다고 하는 이 말은 좀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재판의 그 분위기라 할까요? 진행 분위기. 그러니까 일종의 개그 프로 같다. 지기현 판사가 예능 MC 같다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반응 약간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은근 이분이 약간 화면 받는 걸 약간 주목받는 걸 좀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관종? 야, 그렇게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 카메라 의식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비공개 재판일 때와 공개 재판 되고 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약간 반 농담 같은 것도 하고 계셔서 예. 확실히 좀 이런 걸 좀 약간 본인의 좀 지금 어쨌든 이분의 입을
특히 성공할 때까지는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은근 이런 걸 즐기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거는 예. 뭐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선을 넘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과거 구속 취소 결정은 너무나 공분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아직까지 뭐 규정을 위반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라서 예. 뭐 너무 예능 MC 같다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그것 뭐 재판부를 교체해야 되거나 기피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최강욱 의원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최강욱 의원은 쥐기현 부장판사가 약간 그 관종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쥐기현 부장판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본인의 이제 미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그 우려하는 바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최강욱 전 의원이 배팅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면 100이면 100 당연히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고 예. 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굳이 뭐 배팅한다면 저도 당연히 최강욱 의원님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만약 여기서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예. 전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이제 내란 재판에 출석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9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네. 그 영상 좀 보셨죠?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전 많이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본인이 한 행동들이 자꾸 본인은 뭐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방첩사령관부터 해서 뭐 결국은 이게 단순히 뭐 무슨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 진짜 이 사람은 내란 수괴라는 말이 딱 적합한 그런 범죄를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렀구나라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전 그게 바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몰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홍장원 차장이 1차 처음 쓴 메모는 사실은 조금 알아보기 힘든 메모이긴 해요. 근데 지렁이 이제 같다고? 지렁이가 많이 나가지고 무슨 낚시하는 줄 알았어요. 지렁이 하길래. 근데 그래서 뭐 그 1차 메모를 갖고 막 아예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막 굿즈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약간 웃기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게 당시 홍 차장 그분이 가족들과 약간 그 회식 내지는 약간 약주를 드신 상태여가지고 좀 취한 상태에서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메모가 뭐 신빙성이 있냐 없냐도 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실제로 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한 그게 엄청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 메모가 조작됐다. 메모가 홍 차장이 아니라 보좌관이 적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 이거의 신빙성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진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뭐 거의 살인교사까지 한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던 홍 전 차장과 또 그걸 메모를 불러서 받아 적은 그 보좌관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면 되고 그래서 쥐기현 부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흥분하냐? 그 보좌관 불러잡고 증인 신문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좌관을 증인 신청할지 안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좌관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안 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또 보좌관이 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별로 득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아마 정치적으로 이해득 실을 따져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증인심 저는 뭐 부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차피 그분들은 뭐 본인한테 불리한 짓을 나와도 다 조작이라고 어차피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뭐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 그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궁색하니까 몰리니까 지금 자꾸 그 메모를 갖고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불리한 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던 장소가 건물 밖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도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 받은 데가 어디냐, 메모 작성한 데 어디냐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당시에 뭐 약간 술이 취한 상태이기도 했고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메모 작성을 이제
뭐 그러니까 최초 작성자가 뭐 홍 전 차장이 아니라 보좌관이라는 점은 뭐 다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분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냐,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지난번 내란 재판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싹 잡아다리 뭐 그런 걸 할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 우리가 그 오후 8시부터 소맥 마시지 네. 않았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그 기억이 믿을 수 없다라고 몰고 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돌아온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다 박혀 있다. 그리고 당신이 분명히 한동훈을 잡아와서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폭로를 해버리니까 네, 당황하죠.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무리 뭐 기념 행사라고 해도 무슨 뭘 그걸 그 장성들 모아놓고 이게 저는 되게 그 윤 전 대통령의 정말 이제 추악한 추태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술이 많이 취했어도 대통령이 그것도 전 법무부 장관이자 당대표를 뭐 당시 당대표가 아직 아니었겠지만 막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은 평생 못 잊습니다. 그런 그런 대통령이 한 그게 누가 그걸 농담을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 건 농담이지만 대통령은 당시에 뭐든 할 수 있는 권력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는 그거는 뇌리에 박혀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 재판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자꾸 몰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도 지렁이라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곽종군은 밤 8시부터 술을 마셔서 역시 곽종군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라고 몰고 갔는데 정작 돌아오는 거는 증인들의 그 확고한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에게 지금 불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님들이 좀 전략을 지금 맞게 짠 건가는 좀 의심,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행동 그 사실을 자꾸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고 이제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진짜 절절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진짜 국민과 역사 앞에 진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공개 재판의 힘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몰랐을 텐데 이걸 그냥 처음부터까지 쫙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도 다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본인들도 이제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박은정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서 앞에서 PPT를 띄우면서 검사장 그 18명의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경고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번에 그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 2명 빼고 18명이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연판장을 돌렸는데 이들이 이제 친윤검사다. 왜 이런 사람들을 검사장에 앉혔냐라고 박은정 의원이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의 우려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검사들도 국가공무원인데 이런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런 일종의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일종의 검란 같은 거는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었던 검사들이 일종의 자기 다 조직으로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왜 특검은 왜 이런 검찰 폐지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를 안 내냐라고 사실상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렇죠. 저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검사들이 일선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검사장까지 이제 검찰 내부 게시판 한 이프로스 같은 데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막 욕도 하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 이거는 무슨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깡패나는 행동이다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서 징계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의 큰 배경은 검사징계법이거든요. 그렇죠. 검사징계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있기 전까지는 파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뭐 최대 해임까지밖에 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게 특권이거든요. 이 예. 법이 1957년도에 만들어졌나 그랬을 텐데 당시에는 사실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경찰이 실제로 뭐 최고 권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경찰들의 그런 인권 탄압이라든가 약간 그런 권력을 남용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거를 신분보장을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해서 이제 뭐 탄핵 아니면 파면할 수 없게 이제 보장을 해준 건데 지금 검사들은 일종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죠. 아예 정치 검사가 돼버렸잖아요. 예. 자기들이 정치적 세력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 법도 폐지를 해서 검사들도 어차피 똑같은 국가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교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 다 똑같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거쳐서 파면도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 사람들만 특권을 줘야 되냐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박은정 의원님 말씀들 같은 거는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뭐 이렇게 날려버려라 뭐 이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 근데 사실상 법이 있고 아무리 잘못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거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법 프로세스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관한테 경고하라고 하는 거는 이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한 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굉장히 심하고 있는 장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법무부 장 그런 데에서 왜 이 사람들을 중용했냐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인사가 잘못됐다라고까지 비춰질 여지도 있어서 예. 물론 이제 뭐 조국혁신당도 야당이니까 대통령에서 비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뭐 이런 혼란스러운 내란 정국에서 정부가 도래한 지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로 다 물갈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절차 위반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헌법수호 TF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사조치하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징계하고 조치를 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무시하라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그 주장은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20명 지검장 가운데, 검사장 가운데 2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김태훈 남부지검장 이 2명. 이 2명의 검사장이 연판장에 서명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전 서명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예. 연판장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집단항명인데 예. 이거에 참여 안 한 거는 잘하시니라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의스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검찰청 폐지되기 전에 약간 마지막 일종의 뭐 항명 내지 발악을 하고 계신 걸로 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충분히 좀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건 보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뭐 최근 질의할 때 보니까 뭐 이제 이 사람들의 사진 얼굴과 이름까지 막 나열해가면서 하고 계셨던데 뭐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 자칫하면 이게 약간 일종의 좌표찍기 했다는 비난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휘자들한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라는 좌표찍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집단항명하는 검사장들은 전 다 다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예. 다만 그 인사조치를 넘어서서 이런 식의 뭐 인적사항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게 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칫 그걸 너무 이제 그걸 약간 남발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신분 보장을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 최소한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 집단항명 같은 것도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높아심은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시기를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파면감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상급자가 결정한 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목소리를 밖으로 내서 언론에서 기사화시키고 그걸 또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그걸 소스로 쓰고 있잖아요. 예.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무슨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본 적이 없어요. 전 검찰 말고는 검사를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의견 표명을 하거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뭐 요청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이제 뭐 정식으로 이걸 해서 자기 서류를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막 연판장 돌려가지고 뭐 압박을 하는 거 자체가
실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도 막 검사들이 몰려가지고 사퇴하라고 막 압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론 그분은 사퇴해야 되는 분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예. 이거야말로 항명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직 자체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지 좀 야만의 시대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검찰 검찰 내부가 이런 식의 정치적이고 야만 조직이었나 예.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민생범죄 해결을 위해서 존중받을 분이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 몇몇 정치 검찰에 의해서 검찰 전체가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페북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그 어미중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과정과 결과에는 별로 신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그 항소 포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서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하면 됐는데 왜 안 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정치 검사가 왜곡된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만 예. 동의하고요. 예.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 판결문도 안 봤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도 옳은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뭐 예. 물론 임은정 검사장이 과거에 용기 있게 무죄 구형을 한 것 때문에 뭐 징계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럼 불의에 맞서 싸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예.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서 상부 지시에 대해서 바로 이거를 뭐 그냥 커트시키고 항소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건 이제 약간 불법을 하라고 약간 부추기는 건가? 예. 조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과거 임은정 검사장이 무죄 구형하고 했던 거는 그 과거사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익적이나 정의에 부합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마치 뭐 항소 포기게 하는 불이고 항소를 하는 게 정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 이건 어디까지나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법무부도 아니죠. 검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포기하는 게 그 규정이라든가 뭐 그 원칙에 맞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건데 그걸 포기하지 않은 게 용기가 없어서 항소하지 못하고 포기에 따랐다? 이런 말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도 검찰 내 관리자의 입장인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아까 그 검사 징계법에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그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죠.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 징계법을 고쳐가지고 검사의 파면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은 이제 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헌법과 그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검사장이 평검사로 이제 강등되는 거는 또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그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검사들만 불이익주자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주자는 거예요. 동일한 대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지. 무작정 이렇게 뭐 신분상의 사실상 보호를 해주는 이런 구조는 특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자, 장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친한동훈계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적절하죠.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어서 뭐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두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때 이제 장동혁 대표는 결국 이제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그렇게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뭐 조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뭐 이렇게 영수회담 같은 것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광주 5.18 국립묘지에 뭐 참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뭐 그게 일종의 뭐 정치적 쇼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그건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와서 다시 뭐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지금 이제 당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주장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 주장하시고 또 이제
그 비상계엄 당일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체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과격한 발언 일종의 그래서 특검으로부터 이제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이제 체포영장까지 됐고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수사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과 같은 뜻을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선거 옹호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전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예.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제일 야당이자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좀 거듭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건재해야 여당 정부도 긴장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치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극우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장동영 대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정당한 보수 국민분들이나 국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얼마 많지는 않지만 얼마 안 되는 합리적 보수 합리적 중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국 이렇게 가면 뭐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겁니다. 예. 그 최근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셉니다.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전쟁이다.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라고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예. 심지어 뭐 탄핵도 거론했죠. 예,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탄핵은 지금 오버 아닌가요? 사실상 뭐 예. 불가능한 예. 얘기고, 그러니까 정치적 프로파간다죠. 근데 예.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결국 이제 정부와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사실 야당이라고 하면 정부의 정책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더 좋은 나은 입법이나 이런 걸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그거에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하는데 예.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대장동의 대통령이 연루됐다부터 해서 뭐 사실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계속 그걸로 국정감사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사실 이 국민의힘이. 예.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무슨 대장동 건 가지고 진짜 건수 하나 잡았다 싶어갖고 계속 그것만 진짜 리바이벌 하고 계시는데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그 국민의힘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환멸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내가 즉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말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대표의 그 글은 이게 과연 이게 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의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정말 이 약간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또 그거에 뭐 그것까지는 뭐 그분이 지금 뭐 그것까지는 그분의 뭐 그거라고 뭐 자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100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왜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 전 그게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당은 다르지만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난번 법사위에서 김기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1심 사건에서 항소 포기한 것도 검찰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한 행위였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건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굳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에게 흠집내고 싶은 거예요. 이 거는. 근데 1심 판결에서 대통령과 관련가 없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뭔가 지금 대통령과 대장동 비리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게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뭔가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어져서 지금 계속 항소에 대해서 울고 늘어지는 거지. 뭐 그 외에는 저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항소 포기 박지원 의원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택적 검찰의 항명이다. 그러니까 선택적 항소 포기가 어디 이번뿐이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은 무혐의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주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했을 때 역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꾸 말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관련된 걸 지금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정의라고 하는데 예. 이 국민의힘이나 검찰은 같은 것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같다고 하고 아니면 다르게 하고 이게 약간 정말 선택적 정의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검찰의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이제 물론 이제 영장청원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결국 이제 기소독점권, 기소라고 기소라고 그게 제일 큰데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힘은 이 사람은 재판 기소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로 빼줄 수 있는데 사실 그 전 권력이 더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결국 이제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1심에서 추가라고 해놓고 결국 유죄 받았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판단을 한 건데 예.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또 포기를 했다는 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정치적 쟁점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검찰 내부에서 검찰 이제 그 지도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항소 포기한 걸로. 아, 예. 근데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정치적 쟁점화 시켜서 마치 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거다. 나아가서는 이재명이 시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 전 그게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정말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이 정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얼마나 깔 게 없으면 이걸로 까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게는 전혀 뭐 트윗 잡을 게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조소가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2023년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힘에 입당한 교인, 그 통일교 교인 규모를 2,000명대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소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김건희 씨가 정부 차원의 지원, 그러니까 ODA 사업 지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교 측의 인사를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례대표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 씨의 주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아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뭐 그 공소장 내용대로라면은 뭐 큰 범죄고요. 결국 예. 이제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래서 그 당대표 선거에 그 정당법 아마 50조 1항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 누군가를 당 내부 선거 과정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물질적이나 뭐 그런 도움을 준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당원 2,000명 정도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당비, 그러니까 뭐 최소 국민의힘도 이제 월 1,000원씩인데 예. 월 1,000원씩에 2,000명이면 이제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인 200만 거잖아요. 원,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거를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낸 게 아니라 이 통일교 측에서 대납해 준 거라고 하면 그거만큼은 또 일종의 약간 그 부당 기부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유권자들에 대해서 부당 기부 행위하고 당비 대납해 준 것도 그것도 처벌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뭐 이번 기회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뭐 당시 이제 원래 이제 권성동 의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불출마하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 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아주 뭐 요즘 김기현 의원 아주 핫한 분이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뭐 정말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예. 사회적 예의 차원. 예. 예. 백을 줬다는 그분인 그건데 저는 예. 이 부분도 이 부분 김기현 의원의 건도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로저 비비의 브랜드 명칭을. 아, 요즘 명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너무 많아서 뭐 반클리프부터 해서 명품에 관심이 없는 거 모르는 사람인데 요즘 그 정치 덕분에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명품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당장 저도 반클리프, 그라프 저 처음 들어봤어요. 로저 비비에도 처음 들어봤고. 야, 명품의 세계 정말 어렵구나. 이름도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그 대표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면서 이제 김기현 의원으로 바뀐 건데 그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당원이 필요하니까 그 당원 2,000명을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네가 2,000명을 지원해 줘. 그러면 내가 통일교의 ODA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통일교가 원하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해 줄게. 이렇게 지금 그 뭔가 오간 그 정황이 지금 공소장에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특정인을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지만 예. 더 나아가서 통일교 측에다가 뭐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뭐 뇌물 받은 혐의로 좀 또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뭐 뇌물죄 이걸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알았으면은 뭐 명백한 뇌물에다가 뭐 배임 수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저는 뭐 내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건 이 김건희 씨의 범죄는 굉장히 이제 추악한 부패 범죄거든요. 전형적인.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이 무슨 막 보석 신청하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저는 보석이 안 될 거로 생각도 하고 보석이 돼도 문제인 게 나와가지고 이런 관련자들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보석 신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보석만 받아주면은 핸드폰도 통화 않고 그 다음에 발찌도 차겠다 지금 다 양보를 해서라도 보석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얘기 자체가 휴대폰을 쓰지 않겠다라고 한 거 자체가 내 명의 휴대폰을 안 쓰겠다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은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예, 뭐 예. 매번 24시간 계속 이렇게 뭐 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휴대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차라리 휴대폰을 쓴다고 하면 이제 그 휴대폰만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데 휴대폰을 굳이 꼭 집어서 나 제 휴대폰 안 쓸게요라고 하는 거는 예. 자기 휴대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건의 1, 건의 2 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 2, 뭐 3 말고 뭐 하여튼 뭐 더 뭐 10이든 뭐 다른 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외부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최소한 밥을 먹든 뭐 식료품을 사더라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외부와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감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휴대폰을 딱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이거는 모종의 다른 방법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김기현 의원은 그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전달한 그 로저 비비의 그 네. 명품 클러치백 그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대가 관계가 없다는 걸 주장해서 뇌물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배임 수재나 뇌물에서 빠지고 그나마 처벌이 약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최악의 경우 처벌 받겠다라는 모종의 계산이 깔려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뭐 100만 원이 넘는 뭐 심지어 뭐 비쌀 땐 2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도 예.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마음 불지르는 거죠, 사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모 의원은 방송 나와가지고 뭐 100만 원 정도면은 뭐 일반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예.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이런 준법 의식이나 일반 국민들과의 그런 약간 그 공감대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막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분은 그냥 국회의원 사퇴를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몇 주 전에 화제가 됐던 김건희 씨의 그 남자, 그러니까 수백 통 문자를 주고받은 이모 씨, 그 수사는 지금 아직 특별히 진행된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예. 잡히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마치 그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 특검이 뭐 마치 뭐 불륜하고 있는 것처럼 막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특검은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특검이 언제 뭐 그 남자와 김건희 씨가 뭐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약간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면 그 남자와 김건희 씨가 무슨 관계인지를 떳떳하게 밝히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 남자 나는 어떤 관계다, 무슨 일을 했다, 서로 어떤 관계다 그런 걸 밝히면 되는데.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문자가 공개되니까 막 두통, 어지럼증 호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외부에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한테 떳떳할 수 있는 관계면은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그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듣긴 했지만
뭐 여기 밝히긴 좀 어렵고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시면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시면 빨리 특검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으시길 촉구합니다.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서초동가에서는 그 문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왕왕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예.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